네, 수업 자료 렉처 10입니다. 주파수 응답입니다. frequency response. 우리가 저번에 보데플라 실습, frequency response 실습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 회로가 뭐였나요? R 더하기 SC분의 1에 SC분의 1 곱하기 V인이기 때문에 1 더하기 SRC분의 1 곱하기 V인.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를 그리면요. 일정하다가 떨어지죠.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RC분의 1에서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기울기가 보통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라고 배웠습니다. 혹은 페이즈를 보면요. 같은 RC분의 1에서 45도 떨어지고요. 최대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RC분의 1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점 혹은 폴이라고 부릅니다. 극점이 중요한 이유는 증폭기에 이렇게 크기를, 증폭 이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페이즈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노드에서 봤을 때 이 노드에서 보이는 폴점을 찾으면요. C와 R의 곱이라는 거죠. C와 R의 곱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R1, R2, C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의 극점을 우리가 실제 식을 찾아도 되지만 쉽게 한번 찾아보면은 보이는 모든 이펙티브한 레지스턴스와 캐패시턴스의 곱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펙티브 레지스턴스 뭐입니까? R1이랑 R2의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노드는 RC가 있을 때 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폴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받지만 또 뭘 받나요? 이전에 실험할 때 스텝 출력도 받죠.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입력을 만약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0에서 1로 스텝 입력을 주면요. 출력 값은 어떻게 됩니까? 출력 값은 익스포넨셜하게 따라갑니다. 이 익스포넨셜하게 따라가는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시나요?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의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여기서 타우가 뭐냐면은 r 곱하기 c더라. 그래서 이 r 곱하기 c를 타우라고 부르고 이를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글로 시간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줄여서 시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타임 컨스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판스가 빨리 올라가죠.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타임 컨스턴트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극점의 역수죠, 역수. 타임 컨스턴트랑 극점이랑 역수입니다. 타임 컨스턴트가 작으면은 회로의 속도가 빨라요. 그 얘기는 극점은 높은 겁니다. 극점이 높다는 얘기는 고주파까지 동작을 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파수와 시간의 어떤 특성은 서로 듀얼이다. 시상수가 작으면요. 극점은 높아야 됩니다. 시상수가 작으면은 극점이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요. 제일 먼저 밀러 디어렘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볼게요. 밀러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의 노드 X가 있고 Y가 있고요. 그 둘 사이에 임피던스 Z가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X와 Y를 끊고 싶습니다.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끊어버린 식이 혹은 네트워크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지금 둘 사이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고 어떤 임피던스가 Z1이 붙어 있고 여기는 Z2가 붙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XY 사이의 Z란 임피던스는요. 우리가 밀러 디어넘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끊을 수가 있는데 끊게 되면은 이펙티브하게 Z1, Z2라는 다른 임피던스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Z1과 Z2가 뭐냐를 밀러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Z1과 Z2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KCL, KB의 관계식에서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를 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VX란 임피던스를 보내고요. VX란 전압을 내가 인가하고 여기는 Y점이라고 제가 두고 흐르는 전류를 IX라고 하면은 IX는 어떻게 됩니까? Z분의 1 VX 빼기 VY가 되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VX와 VY의 관계식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X에서부터 Y까지의 이득이 A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VX를 빼고 밖으로 VX분의 VY 이러고 우리가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VX를 제가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VX분의 IX는 Z분의 1이 되고 곱하기 1 빼기 AV가 되죠. 이 왼쪽의 관계식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저항이 Z1이잖아요. Z1은 뭐랑 같습니까? Z1은 IX분의 VX랑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거에 역수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역수를 쓰면은 Z 나누기 1 빼기
AV가 되더라.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Z1식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Z 나누기 1 빼기 증폭 이등만큼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게 밀러 디어렘이에요. Z2는 우리가 이쪽으로 전압을 인가하고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우리가 저항을 도출할 수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도출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차이는 하나는 AV, 하나는 AV의 역수. 사실 같은 얘기죠. 우리가 VX, VY 사이의 관계식이 A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볼 때는 A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서 볼 때는 A분의 1이 들어가는 식이니까 사실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 노드 사이에 임피던스가 Z가 있을 때 이 X와 Y의 관계식을 우리가 안다고 치면은 Z1과 Z2의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둘 사이를 우리가 연결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끊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밀러 디어렘이라고 부르자. 혹은 밀러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밀러 디어렘이라고 부릅니다. 밀러 디어렘이 가장 많이 쓰이는 회로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반전 증폭기입니다. -A라고 되어 있죠. 반전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은요. 우리가 증폭기니까 Vy는 -A의 Vx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만약에 어떤 커패시턴스가 있으면요. 이 회로를 해석하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밀러를 써서 Z1과 Z2로 이 둘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Z1, Z2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XY 관계식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A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Z1은 원래 Z 나누기 1 빼기 AV인데 원래 Z가 뭐입니까? 원래 Z가 얘의 임피던스니까 1 나누기 SCF가 원래 Z가 되고 1 빼기 AV인데 이 AV가 -A니까 1 더하기 A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SCF 곱하기 1 더하기 A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타내면요.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거는 Z1에 실제 캐패시턴스가 있는데 CF 곱하기 1 더하기 A만큼 커진 커패시턴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식 자체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밀러를 써서 Z1, Z2로 나눴을 때 Z1은 실제로는 CF 더하기 1 더하기 A라는 커패시턴스가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은 Z2는요. CF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커패시턴스가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더라. 예를 들어서 증폭 유등이 10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1피코페럿이 있어요. 그럼 얘를 나는 밀러 디어렘을 쓰면은 여기는 1피코 곱하기 1 더하기 10 해서 11피코 여기는 1피코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1.1피코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죠. 11피코가 있고 입력에는 출력에는 1.1피코가 있고 상대적으로 입력에는 매우 큰 캐패시턴스가 생기고요.
출력에는 원래 거랑 비슷한 커패시턴스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 커지는 정도가 어디에 비례하죠? 개인에 비례하죠. 개인에. 모든 노드에서는 우리가 극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극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 노드에서 보이는 커패시턴스와 레지스턴스의 곱을 찾으면 됩니다. 이 M이란 노드에서는 Cin과 RS가 보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폴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 N점에는 CN과 R1에 해당되는 폴점이 생기게 되고요. 출력에는 R2와 CP에 해당되는 폴점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 관계식을요. 우리가 이전처럼 식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DC 게인은 A1, A2의 곱이니까 그렇게 쓰고 나누기 폴점이 3개 있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밀러 티어렘을 쓰진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V인을 인가했고 직렬로 저항이 있고 피드백으로 CF가 있을 때 출력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Vx분의 Vout은 마이너스 A라고 관계식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우리가 KCL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이랑 똑같다. 그런데 이쪽으로 게이트 OPM프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죠, 보통. 이상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랑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하니까 RS분의 Vin 빼기 Vx가 되고요. 이는 얘의 임피던스의 역수 SCF 곱하기 Vx 빼기 Vout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 관계식을 써서 Vx라는 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애면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찾을 수 있더라. 결론적으로 원래 증폭 이득이 마이너스 A였는데 나누기 1 이런 극점이 생기더라. 근데 이 극점의 크기는 뭐다? 극점의 크기는 여기 보이는 이펙티브한 RC의 곱이더라. RS와 CF의 곱하기 1 더하기 A. 모든 노드에서는 폴이 있고요. 모든 노드에서는 폴이 있고 그 폴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 노드에 존재하는 이펙티브한 저항과 이펙티브한 캡 사이즈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증폭기에 주파수 응답을 찾기 위해서요. 혹은 폴점을 찾기 위해서 입력이 어디입니까? V인이고요. 출력은 Vout이죠.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때 거쳐야 되는 노드가 몇 개 있나요? 하나, 2개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폴이 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Vx 지점과 y 지점에서의 그 폴의 크기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x 지점에서의 x 지점을 우리가 여기서는 트랜지스터의 소스니까
소스 지점에서의 R과 C 값 찾아야 되는데 이 S 지점에서의 C 값은 뭔가요? C 값은 이 M1이 가지고 있는 CGS가 있겠죠. 혹은 이 M1이 가지고 있는 CSB도 CS의 일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CS라는 거의 크기는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CGS와 CSB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 지점에서 보이는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CD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서 나옵니까? CDG에서 나오겠죠? 혹은 CDB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우리는 타임 컨스턴트 찾을 수 있는데 혹은 포회점을 찾을 수 있는데 CS 앞에 찾은 거와 이펙티브한 R인데요. 이펙티브한 R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저항과 소스로 보이는 트랜지스터의 저항의 병렬이죠. 병렬. 이 저항은 RS, 위로 보이는 저항은 GM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의 보이는 저항은 RD와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인데요.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큰가요? 작은가요?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큽니다. 왜 큽니까? 디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커지죠. 따라서 RD에 유사하게 됩니다. 왜?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매우 크니까. 따라서 출력단의 타임 컨스턴트는 CD 곱하기 RD가 되더라. 따라서 전체 트랜스 펑션은 DC 게인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나누기 1 더하기 S 타우 소스 1 더하기 S 타우 드레인으로 쓸 수가 있더라. DC 게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DC 게인은 소스로 보이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RS와 GM분의 1이고요. 드레인으로 보이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RD니까 GM을 곱하면은 GMRD 나누기 1 더하기 GMR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DC 게인 역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빨리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커먼 소스. 커먼 소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지금 결국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이전에 배웠던 증폭기들의 커패시턴스 효과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극점을 찾아서 주파수 응답에 해당되는 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었죠, 우리가. 무시했었으니까 단순히 DC 게임만 찾았는데요. 지금은 다 고려를 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CGS가 있을 거고 CGD가 있고 CDB가 있는데요. CG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라운드로 묶이게 되고 CDB도 그라운드로 묶이는데 CGD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노드 사이에 있는 캡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용이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가 우선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계산하겠지만 우리가 우선 할 거는 CGD의 영향을 우리가 밀러 효과를 써서 간단하게 CGD를 밀러 효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쓸 거고요. 쓸 거고 CGD에 의한 제로점이 나중에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제로점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로점이 발생하는데 이 제로점을 무시할 겁니다. 무시할 거고 그 다음에 DC 개인을 우리가 이용해서 얘의 주파수 응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은 이 점과 X와 V 아웃 점의 이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득이 어떻게 되죠? 커먼 소스잖아요. 이득이 커먼 소스니까 반전이고요. 크기는 GM 곱하기 RT가 되죠. 따라서 밀러 티어렘을 쓴 입력에 보이는 캐패시턴스의 크기는 CGD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에 빼기니까 더하기 GMRT만큼 커지게 돼요. CGD는 1 더하기 GMRT만큼 커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병렬로 CGS가 있죠. 얘는 병렬이죠. 지금 두 개가. 병렬로 CGS가 있는 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캡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존재하는 모든 캡은요. CDB가 있을 거고 병렬로 얘에 의한 밀러캡이 있겠죠. 얘에 의한 밀러캡은 CGD 곱하기 1 더하기 GMRD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타임 컨스턴트도 계산할 수 있고요. 출력단에 존재하는 타임 컨스턴트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주파수 응답식은 DC 게인 나누기 첫 번째 타임 컨스턴트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컨스턴트가 되더라. 네, 잠깐 2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
네. 앞에서는요, 밀러 공식을 써서 우리가 X에 존재하는 이펙티브한 포용점과 아웃풋에 존재하는 포용점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그젝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밀러 디어럼을 쓰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KCL, KVL을 써서 이 회로의 전달 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신호 모델을 다 그리고요. Vin을 인가하였을 때 Vout으로 나가게 되는 신호의 크기를 계산해야 됩니다. 우선은 밑에 식 두 개는요. X점에서의 KCL을 쓴 거예요. X점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RS분의 Vx 빼기 Vn이 되고요.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Vx 나누기 얘의 임피던스가 되죠.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는 Vx와 Vout 빼기 CGD의 역수, 그러니까 CGD의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 점에서의 KCL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의 크기, GMVX는 얘의 크기, Vout에 존재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한 식이 나오죠. 너무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앞에 밀러 디어럼을 썼을 때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극점 두 개를 찾은 거죠. 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에랑 비교했을 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ST 타우 1 곱하기 1 더하기 S 타우 2의 형식이었죠. 식 자체가. 혹은 극점으로 나타내면은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S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2분의 S에 의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2차 함수가 됩니다. 단순한 S제곱 더하기 S 그리고 1의 함수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는 마이너스 GMRD로 분모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있는 값이 0이 될 수 있는 주파수가 존재하는 거죠. 언제 존재합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 언제 0이 됩니까? SCGD가 GM이랑 같아지는 주파수니까 그 주파수는 J오메가는 GM 나누기 CGD 이 주파수에서 이 위에 존재하는 크기가 0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제로점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예요. 이 주파수에서는 이 위에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제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제로점이 발생을 했고요. 밀러 디어렘은 우리가 안 쓰고 실제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앞에서의 간단한 2차식이 아니고 S제곱 더하기 어떤 S 더하기 1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뭔가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거의 원리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까 제대로 된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S제곱에 어떤 A 텀이 있고 S에 B가 있고 1이 있고 S, C, G, D 빼기 GM, RD의 형태로 식이 나왔는데요. 우선 밑에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 더하기 오메가 1분의 S 더하기 오메가 2분의 S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겁니다.
한번 이렇게 더 보자고요. 이렇게 두고 나서 한번 풀어줄게요. 앞에 1 곱하면 1 되고요. 오메가 1분의 s랑 1 곱하면은 오메가 1분의 1 s가 되고, 오메가 2분의 s는 오메가 2분의 s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묶으면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곱하면은 오메가 1, 오메가 2분의 s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의 밑에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요. 위에는 또 뭔가 있어요. 밑에 부분만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메가 1분의 1과 오메가 2분의 1은 B랑 같게 되고요. S에 곱해 있는 전체 텀이랑 같아지게 되고요.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곱은 A랑 같아지게 된다고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게 되겠죠. 혹은 서로 등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등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크기가 크게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극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는데, 극점 두 개의 위치가 서로 차이가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2파이에 1메가에 있고, 오른쪽은 2파이에 1기가에 있다고 치면은 1000배 낮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1000배 낮은 숫자라고 가정을 하면요. 오메가 1분의 1과 오메가 2분의 1이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오메가 1분의 1이라고 제가 간소화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 1은 오메가 2보다 매우 작으니까 오메가 1분의 1은 오메가 2분의 1보다 매우 크니까 얘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니까 우리가 쉽게 B를 아니까요, 지금. B를 아니까 오메가 1을 B의 역수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오메가 1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오메가 2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보기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한쪽 폴이 다른 쪽 폴보다 매우 작을 때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이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던 식과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앞에 있던 이 밑에 있는 이 식과의 관계식에 의해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가정했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도미넌트 폴 어썸션. 무슨 얘기입니까? 폴점이 오메가 P1 점이 다른 것보다 매우 작으니까 도미넌트한 어떤 폴이 존재함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오메가 P1과 오메가 P2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더라. 밀러 디어렘을 쓰면은 처음부터 간단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어널리시스 했는데 도미넌트 폴을 쓰게 되니까 뭔가 다른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더라. 근데 기본적으로 밀러 디어렘을 쓴 식이랑요, 이 원래 식이랑 같지 않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밀러 디어렘은 계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소화시킨 건데요. 원래 식의 특성과는 조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주요 극점을 한번 볼게요. 주요 극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밀러 공식을 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텀입니다. 나머지 빨간색은 밀러랑 똑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밀러식에서의
입력단의 극점을 찾으면은 RSCGS 그리고 RSCGD 1 더하기 GMI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RSCGS, RSCGD의 1 더하기 GMID는 똑같고요. 얘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밀러를 쓰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이 관계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서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분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식이 도출이 되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점을 여기서 보시면은 출력단에 보이는 저항 RD와 출력단에 보이는 커패시턴스 CGD와 CDB에 의한 이 타임 컨스턴트, 이 식이 밀러에서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은 앞에서 위에 분모에 있는 분자인가요? 위에가 이 위에 있는 제로점이 밀러에서는 도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로점이 밀러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밀러는 간소와 Vx와 Vout과의 관계식을 없애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제로점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로점이 왜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으로 보면요. 이 위에 있는 것이 0이 되는 지점이 제로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로점이 있는 건데요. 논리적으로 혹은 회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로점은 기본적으로 크기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크기의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얘기는요. 입력에 신호가 들어갔는데도 출력은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 회로에 같은 경우 입력은 신호가 들어갔는데 출력 신호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트랜지스터에 의한 전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캐패시턴스로 인한 전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방향이 캐패시턴스에 의한 전류는 들어가게 되고요. 트랜지스터에 의한 전류는 나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출력으로 빠지게 되는 전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이 크기랑 같을 때, 두 개의 크기가 같을 때 전류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얘 크기는 GM의 V인이고요. 얘의 크기는 SCGD의 V인이 되겠죠. 만약에 출력이 그라운드일 경우. 따라서 GMV1과 SCDV1이 같을 때 이때 이 주파수에서 우리가 제로점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 제로점은 우리가 right half plane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존재하는 제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스 폴로우입니다. 소스 폴로우는요, 입력이 게이트 들어가서 출력은
소스로 나오죠. 드레인은 AC 그라운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선은 밀러 이펙트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CGD는요. 지금 얘가 그라운드니까 밀러 효과가 없고요. CGS는 이 점과 이 점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밀러 효과가 사실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게인이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 소스로 게인이 최대 1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소스 폴로에서. 따라서 밀러 효과로 인한 CGS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의 소신호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리고요. 그리고 V인데 V와 관계식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상수 S텀, S제곱 텀 위에는 다른 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위에 식, 밑에 식이 똑같으니까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도미넌트 폴 주요 극점 어썸션을 하게 되면요. 오메가 P1이 매우 작아서 도미넌트 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의 간소화가 가능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메가 P1을 찾으면요. 오메가 P1을 찾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GM 나누기 CL 더하기 CGS 텀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요. 이 극점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왜 있습니까? 이 극점은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존재하는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GM분의 1이죠. 극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R과 CM, R 곱하기 C분의 1인 거죠. 여기 있는 저항은요. GM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캐패선스는 CL이 보일 거고 CGS가 보일 겁니다. RS 때문에 사실 CGS 자체가 보이진 않지만 특정 근사값 안에서는 CS가 보이는 것처럼 CGS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네. 소스 폴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보통 많이들 계산을 하는데요. 입력 저항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했죠. 떼분한 등가 저항 계산하는 거죠. 신호 전압을 인가했을 때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해서 그 둘의 비율을 계산하면은 입력 저항. 마찬가지로 출력 저항도 출력단에 신호를 인가하고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면은 그게 출력 저항. 맞습니까? 그래서 VX를 인가해서 Z인을 찾아보면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 주파수가 매우 높을 때 주파수가 매우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죄송해요. 이 둘 중에 얘가 도미넌트 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GMB는 주파수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고요. SCL은 주파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값이죠. 맞습니까? X축이 오메가면은 크기를 보면요. GMB는 픽스 되어 있고 SCL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주파수에서 둘이 만날 거고요. 얘네들보다 큰 지점에서는 SCL이 GMB보다는 더 도미넌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미넌트 할 때 얘를 없앨 수가 있게 되고 얘를 없애면은 보세요. CGS분의 1이 남고요. 1 곱하기 SCL분의 1이 남고요. 얘와 SCL분의 1이 곱해지면은 S제곱 CGS CL분의 GM이 남게 됩니다. 3개 텀이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커패시턴스죠. 얘도 뭡니까? 커패시턴스입니다. 세 번째 거는 뭔가요? 세 번째 거는 저항인데 음수인 저항입니다. 왜 음수인 저항인가요? S제곱은 J오메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음의 크기를 가진 저항입니다. 음의 크기를 가지면 뭐가 안 좋나요? 왜 제가 음의 크기가 뭐 이렇게 강조하죠? 음의 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음의 저항은 회로가 발진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진이 뭔가요? 발진.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개인 무지하게 큰 거죠. 왜 음의 저항은 발진을 일으킬까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경우 있지만 간단하게 소스 크기가 VS이고 출력 저항이 RS이고 만약에 음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Vout은 어떻게 됩니까? RS 빼기 R 분의 R 곱하기 VS가 되고 만약에 R과 RS가 같다면 얘는 무한대가 되죠. 입출력 관계식이 무한대가 되는 게 발진인 거죠. 발진. 혹은 신호가 입력 크기가 매우 작은데 출력은 매우 커서 한쪽에 몰리는 거죠. 발진은. 맞습니까? 출력 저항 역시 계산이 가능하고요. 출력 저항 역시 전압을 주고 전류를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식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저주파일 때 상대적으로 저주파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GM분의 1로 우리가 간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얘 영향이 없을 때 GM분의 1이었잖아요. 고주파에서는 RS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요? 고주파에서는 왜 RS 비례해요? 고주파에서는 얘 임피던스가 매우 작잖아요. SC분의 1이니까 고주파에서는 얘가 거의 쇼트가 나거든요. 쇼트가. 쇼트가 나면은 RS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GM분의 1은 저주파에서 보이고 고주파에서는 RS가 보이는데 그 둘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뭐 둘 다 가능하겠죠. 만약에 GM분의 1이 RS보다 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네,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커먼 게이트입니다. 커먼 게이트는
신호가 소스로 들어가서 드레인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DC로는 다 다뤘고요. 지금은 주파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여기 존재하는 포회전과 혹은 타임 시상수와 출력에 존재하는 포회전과 시상수를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M1 소스에 존재하는 시상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존재하는 모든 캡의 크기, 모든 캡은 CGS와 CSB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RS가 보이고 1 나누기 GM이 보이는데 두 개가 병렬이죠. 두 개의 병렬과 CS의 곱으로 우리가 소스에서 시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드레인에서는 CD와 RD의 곱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무시했어요. 왜? 매우 크니까. 매우 크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DC 게인은 어떻게 된다? GMRD 나누기 1 더하기 GMRS. 계산하는 방법은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RS와 GM분의 1, 위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RT. GM을 곱하면은 1 더하기 GMRS에 GMRD.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GM은 1 더하기 GMRS만큼 작아지고 RD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게 뭡니까? 축퇴 혹은 소스 디제너레이션. 축퇴로 인해서 GM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RD랑 곱하면은 그게 DC 게인이 됩니다. 입력 자음을 계산하면요. 계산할 때 우리가 채널 랭스 효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데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이는 저항 크기가 틀려집니다. 없을 때, 없을 때,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있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두 개 다 해볼게요. 없으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어떤 저항이 있을 때 입력 신호를 주고 전압을 전류를 계산하는데요. 채널 X 효과가 없으면은 GM의 Vx만큼이 트랜지스터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 얘기는 IX는 GM Vx가 되니까 ZX는 IX분의 Vx가 되고 GM분의 1이 됩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장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GM분의 1이 되고요. 만약에 채널 랭스 효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전류는 GM Vx 더하기 R 아웃분의 1에 Vx 빼기 V 아웃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V 아웃점에서도 역시 KCL식을 쓸 수 있게 되고 이 두 개씩을 연동해서 찾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GMB는 무시하세요. 우리가 보통 저희 수업 시간에는 GMB를 많이 안 다루는데요. GMB 무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면은 GM Rout분의 Rout 더하기 RD가 됩니다. 우리가 저주파에서는 그냥 RD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고주파에서는 RD와 CD가 서로 병렬이니까 ZL로 쓸 수 있고요. RD와 CD가 병렬이에요. 그때 이 크기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돼요. 따라서 주파수가 매우 높을 때는요. 채널 랭스 효과가 있더라도 1 나누기 GM에 흡사하게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주파에서는 채널 랭스 효과에 의해서 이런 추가점의 텀이 눈에 보이는데 고주파에서는 이 텀이 실제로 있지만 그 크기는 작아질 수 있더라. 네. 뭐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건데요. 소스 저항이 클 때는 보통 입력 노드에서 시상수가 매우 커지고요. 커지고 그때 시상수는 우리가 커먼 게이트 계산했었고 커먼 소스 게이트 계산했었습니다. 반면에 RS가 매우 크지 않으면 보통은 아웃풋점이 도미넌트 폴이 됩니다. 혹은 주요 극점이 출력에 있습니다. 네. 캐스 코드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위아래로 있는 건데 캐스 코드는 제일 큰 장점이요. 밀러 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밀러 효과를 우리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작게 할 수 있습니까? 밀러 효과는 둘 사이에 개인이 클 때 그 크기가 매우 커지는데요. 지금 캐스코드에서는 이 둘 사이의 개인이 크지 않습니다. 왜 안 큽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존재하는 저항의 크기는 밑으로 보이는 저항, 위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인데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R로 1, 위로 보이는 저항은 GM 2분의 1이니까 GM 2분의 1이 되고 얘는 매우 작은 값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캐스코드 점에서의 A점에서 X점까지의 개인은 보통 작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밀러 효과를 써서 한번 식을 찾아보면요. A에 존재하는 극점을 찾아볼까요? A에 존재하는 극점은 우선 RS가 저항으로 보이고요. 캐패시턴스는 CGS가 처음에 보이겠죠? 그리고 CGD에 의한 밀러 효과가 보일 텐데 뭡니까? 1 더하기 개인. 개인은 뭐다? 이쪽의 개인은 GM1 나누기 GM2가 되더라. 역시 GM2 무시하고요. 맞습니까? 그럼 GM1과 GM2가 거의 흡사하다고 내가 가정하면 1이 되고요. 그때 2 곱하기 CGD가 되고요. 여기 점에서의 극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점에서의 저항은 GM분의 1이죠. 따라서 GM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점에서의 모든 캐패시턴스를 더해야 되니까 뭐 있습니까? CDB 있고 CSB 있고요. CGS가 있고 CGD가 있고요. 출력단에서의 극점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R, 캡은 CGD, RDB, CDB, CL의 3개의 병렬. 그러니까 3개 다 더한 값이 됩니다.
차동 증폭기. 그러니까 커먼 모드 게인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했었죠. 커먼 모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소스에 있는 이 CP가 커먼 모드 게인을 크게 하는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출력단에도 이제 CL의 효과를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네, 따로 뭐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액티브 커런 미러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이 회로에서의 극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호가 양의 신호는 왼쪽에서 들어오고요. 음의 신호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음의 신호는 게이트에서부터 드레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양의 신호는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전류원을 통해서 미러가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오른쪽의 신호는요. 극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왼쪽의 신호는 극점이 하나, 두 개를 지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V1이 지금 여기서의 존재하는 트랜스 펑션인데요. 특정한 개인이 있을 거고 나누기 1 더하기 오메가 P1분의 S 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의 신호원은요. 얘로 인해서 하나, 둘 있으니까 오메가 P1분의 S, 오메가 P2분의 S 두 개가 있습니다. 오메가 P1이 여기 있는 점이 서로 공통인 셈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왼쪽 신호와 오른쪽 신호를 더하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더하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극점이 오메가 P1이 있고 오메가 P2가 있고요. 제로점이 오메가 P2의 2배에 존재하게 되죠. 2배. 이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회로의 주파수 응답은요. 오메가 P1이 존재하고 오메가 P2에서 다시 다른 극점이 존재하고 나중에 2배의 오메가 P2에서 제로점이 존재하게 되는 식으로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P1과 오메가 P2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P1과 오메가 P2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P1의 크기는 여기에 존재하는 캡이니까, RC 타임 컨스턴트의 곱이니까요. 오메가 P1은 ROP, RON의 병렬, 위로 보이는 저항,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 곱하기 로드에 보이는 캡의 크기의 곱으로 됩니다. 오메가 P2는 여기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메가 P2에 존재하는 R은 뭡니까? R. 오메가 P2는 M1에 의한 출력 저항과 다이오드 커넥티드의 출력 저항의 병렬이니까 GM분의 3분의 1에 비례하게 되죠. 이건 다이오드 커넥티드에 의한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은요. 우리가 CE라고 적어놨는데요. CE는 결국은 이 노드에 존재하는 모든 커패시턴스의 크기입니다.
이 노드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의 크기를 찾아볼까요? 적어놨는데요. CGS3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CGS. CGS4가 있죠. 두 번째 어디 있습니까? CGS4. CDB가 있죠. 어디? CDB1이 있죠. 어디? 여기 드레인이잖아요. CDB1. CDB3 어디 있습니까? 얘한테 있죠. CDB3. 그 다음에 1 빼기 AB1 CGD가 있죠. 뭡니까? 밀러 효과죠. 밀러 커패시턴스. 어디입니까? CGD1은 여기잖아요. V인부터 V 여기까지의 개인을 여기서는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우리가 AV1이라고 했을 때 이를 우리가 CGD1의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얘가 있죠. CGD4가 있는데 역시 밀러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파수 응답은 폴과 제로점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폴을 위주로 얘기하면은 오메가 P라고 하면요. 오메가 P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P가 크면은 밴드위스가 커지죠. 5대 플랫에서 이 점이 높아지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였나요? 입력이 스텝으로 바뀌면 출력이 익스포넨셜하게 따라가는데 익스포넨셜한 시상수가 극점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극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상수는 작아지게 되죠. 그 얘기는 회로가 빨라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밀러 띠어렘을 배웠습니다. 밀러 띠어렘을 통해서 우리가 입출력에 이렇게 연결이 된 어떤 캡의 효과를 우리가 입력과 출력에서 분리해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밀러 띠어렘을 써서 우리가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워에 대해서 주요 극점과 주파수 응답을 다 계산했었고요.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액티브 커럼 미러 회로에서 극점이 하나, 두 개 있는 관계식을 우리가 찾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와 왼쪽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합을 계산하니까 극점이 두 개, 제로점이 하나가 있고요. 제로점은 무조건 주요 극점이 아닌 주요 극점이 보통 출력에 있고 주요 극점이 아닌 오메가2의 2배 지점에 제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은요. 회로가 실제 신호 주파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주파수에서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피드백 회로 OPMP의 안정도를 계산할 때
주파수 응답 컨셉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